국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년 예산 내용을 놓고 여야의 시각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회 예결위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예산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승규 네.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이 점심 이후에 쉬는 시간 없이 늦게까지 진행이 됐던데 종합정책질의는 오늘까지 진행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야말로 예산 전쟁이란 표현을 쓰는 상황인데 728조 규모의 슈퍼 예산이라 살펴본 부분도 많을 텐데요. 일단 어제 첫날 종합정책질의 쭉 들어보신 결과 어땠습니까? 종합정책질의는 이제 단순한 예산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어떤 국정 철학 또는 재정 운영의 방향성을 검증하는 자리이죠. 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정부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미래 투자나 어떤 여러 가지 내세우는 목표와 실제 내용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현금 살포나 부채 확대에 기반한 어떤 빚잔치 예산인지 이런 것 등을 좀 살펴보는 그런 자리였고요. 네. 정부가 얘기하는 그런 겉표장과 실제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종합정책 질의가 이제 어제 시작된 거죠. 네. 자, 최대 쟁점을 확장 재정에 대한 여야 입장 차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생산적 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전체 예산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민주당은 생산적 재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이름뿐이고요. 네. 실제 결국에는 빚으로 미래를 저당 잡는 그런 빚잔치, 뽀플림 재정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8.1% 늘어난 728조 원의 슈퍼 예산인데요. 예. 무려 141조 원의 빚이 또 늘어납니다. 네. 내년에 이제 1,400조 원이 넘는다는 것인데 네네. 이런 확장 재정이 이제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 같지만 실제는 겉으로 잠시 일시적 효과에 그칠 뿐이고요. 네네. 특히 또 이런 부채를 얻을 때는 부채 상환 계획도 있어야 되고 또 근본적인 우리 경제 문제 등을 치유하는 부분이 겸행이 돼야 되는데 실제 민주당이 지금 내세운 어떤 예산 등을 보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생산적 재정이라고 해서 돈을 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돈이 움직이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가지 돈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 기업의 활동을 지금 억제해 왔잖아요. 노란봉투법을 만들고 법인세를 인상하고 또 정말 세계가 지금 에너지 전쟁 또는 첨단 산업 전쟁, AI 전쟁인데 AI를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AI를 가장 비심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재생에너지 정책을 확대해서 네. AI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돈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환경은 결국 생산적 재정이 되지 못한다는 게 저희들의 시각입니다. 네. 총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지적한 예산이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 등의 4대 기관의 특활비 82억 원이 복원된 것을 지적을 하신 건데요. 자, 민주당 주장은 윤 정부 당시엔 비정상적인 지출이 의심됐기 때문에 삭감한 거다. 이번엔 투명성 제고 조치를 취해서 문제될 게 없다.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선 정면으로 반박하셨죠? 말장난에 불과하죠. 작년에 정말 계엄 전에 민주당의 예산 사태가 한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특활비를 쓸데없는 예산이다. 특활비 없다고 무슨 국정이 마비되냐 이렇게 외치던 이들이 지금은 이제 검찰, 경찰, 감사원 그리고 대통령실 특활을 그대로 복원시켰어요. 지금 이제 이 아주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형태인데요. 네. 야당일 때는 특활비를 권력의 쌈짓돈이라고 비난하더니 이제는 이제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예산이다. 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과거 정부가 쓰던 것은 아주 낭비하는 돈이고 지금 민주당이 쓰겠다는 특활비는 또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예산인지 그런 부분들이 국민에게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성립이 되려면 그 말에 국민들이든지 그게 야당이든지 설득이 되고 합리적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네. 자, AI 예산도 좀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졸속이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졸속이라고 평가하신 이유부터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AI를 28번이나 이제 그 예산안 설명회에서 언급을 했지만 그래서 또 AI 대전환이라고 지금 뭐 그 정부나 모든 강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AI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부가 이제 내년에 AI 예산이라고 10조 원을 편성을 했는데 예, 예. 그 10조 원이라는 부분이 정부가 지금 뭐 지역화폐다 기본소득이다 그런 현금성 예산을 뿌리는 돈에 저 절대 모자는 3분의 1도 안 돼요. 네. 그런데 내용 이게 AI로 편성된 예산의 과다가 문제 아니라 실제 그 부분이 AI 대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갖추고 있냐는데 저희들이 이제 어제 저도 예산을 쭉 꼼꼼히 살펴보니 네. 10조 원의 예산이 산업부나 과기부, 중기부 등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AI 교육 예산이 중복돼 있고요. 뭐 수억 원씩 다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런 이것은 지금 세계가 AI 전쟁에서 뭐 구글이나 메타 같은 그런 것처럼 특정 분야에 수십 조를 쏘아가지고 AI의 어떤 큰 아키텍처를 만들어내는데 네네. 한국은 10조 원을 갖다 그냥 이리저리 뿌려서 그 어떤 뭐 투자가 그게 실제 효과를 발휘했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네. 부분이 있어서 AI 대전환, AI 어떤 여러 가지 미래 투자 등이 예. 전략적이지 못하다. 재정 운영이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것도 또한 자칫하면 포퓰리즘 예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우려입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AI 대전환을 위해서. 그래서 입법하고 예산 등의 지원은 좀 뒤따라야 한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 예산에 어떤 집중하고 편성하고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또 반대하는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AI가 앞으로 여러 가지 현장에서 피지컬 AI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의 생산성, 효율성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AI 투자에 저희가 소극적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략적이지 못하다. 전략적인 것은 AI를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의 기둥으로 만들려면 단순한 어떤 뭐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그것을 각 부처 등에서 굉장히 AI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어떤 부분은 급조해 있고 어떤 부분은 부처 간에 중복돼 있고 그러면서 효율성이나 어떤 집중 투자가 모자라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더 노력하고 그런 예산 편성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할 것이라는 거죠. 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내년 예산안 중에 선심성 그리고 국민해악 사업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공언을 하셨는데 어떤 예산이 선심성, 보훈성 예산에 지금 아까 해당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적했지만 AI 예산에 정부가 10조 원 정도를 편성하고 AI 예산이다 미래 투자 예산이라고 하고 있지만 네. 현금성 살포 예산 그러니까 뭐 지역 화폐라든지 또는 어떤 소비 쿠폰이라든지 이런 데는 무려 28조 원 정도, 26조 원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등은 재정을 아까 돈을 뿌려서 뭔가 소비가 약간의 짐작되는 효과는 있는 것 같지만 네. 이 재정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세대 간의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렇게 돈 뿌리는 예산은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 빚을 또 안기는 결과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사업이 만약에 소비 쿠폰을 또 지역화폐를 그렇게 수십조 원을 뿌렸는데 당장은 시장에서 돈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지속하지 못하면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없이 그저 국민들에게 누군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예산들이 너무 많이 편성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어제 예결위에서는 또
한미 관세 협상 국회 후속 조치를 놓고 많은 의견들이 오갔는데 여야 이견이 확실히 컸습니다. 정부에서는 한미 간 타결된 내용의 후속 조치가 양해각서라서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인데 의원님께서는 국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자, 국회 비준 동의 왜 필요한지 좀 설명해 주시죠. 관세 협상은 단순한 MOU 협정이 아니라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지웁니다. 지금 3,500불, 대미 투자 3,500억 불은 2천억 불은 현금으로 가야 되고 매년 30조 원 이상씩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가 1,500억도 현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현금과 대출 보증 등이 함께 되지요. 그러면 헌법에서 60조에 헌법 제60조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나 법안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도가 필요하다. 네. 아니 1년에 30조 원이 우리 제조업에 투자되고 미국 제조업에 투자된다. 그런 부분 등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아닌가요? 그것을 단순한 MOU라고 그래서 이것을 비준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번 그 관세 협상 1차, 2차 관세 협상에서 계속 그 정부 관계자의 말이 다르고 미국과의 말이 달라지고 지금 팩트시트나 MOU가 지금 협정이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뭔가 말할 수 없는 이면 합의가 있다. 지금 농수축산물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이야기와 지금 한국의 당국자들 말하는 게 틀리면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국회에 많은 자료를 공개하지 못한다. 그리고 적절한 특별법을 통해서 감추고 가려는 거다. 그러니까 눈속임이 분명히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저희들의 시각입니다. 네. 자, 근데 어제 이제 김민석 총리는 이 기업 부담 또 시간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지금 물론 말씀하신 대로 팩트시트가 아직 설명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요. 좀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특별법으로 대미 투자기금 패키지를 처리를 하겠다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게 된다면 구체적으로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에 부담이 된다. 관세 협상 협상 MOU라든지 팩트시트를 통해서 최종 발효가 된 것이 늦어진다고 그래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 방관할 이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그 기업의 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이 된다고 보는데 네. 만약에 그런 이유 등으로 실제 관세 협상이 어떤 내용으로 체결되는지도 모르고 국민들도 속이고 그런 상태에서 체결이 되었을 때 그 부담은 다 누가 지나요? 정권은 눈속임으로 국민을 속여서 지금을 모면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은 국민이 부담 지게 되는데 그것을 국회가 알면은 안 된다. 국회는 저희는 어떤 형태든 정부가 체결한 그런 협정을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부작용 등을 점검한 채 우리도 빨리 동의해 줄 예정인데 네. 이런 부분을 감췄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기업의 부담이 덜어줄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네. 자, 아직 한미 공동 설명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정확한 평가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지금까지의 협상 내용을 보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당초 대통령실도 2, 3일 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에요. 어제도 우리 그 총리나 그 부총리 등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팩트시트 그리고 MOU 협정 등이 언제 맺어질지를 지금 정부가 특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주 내로 될 것 같다는 얘기도 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될 수도 있다고 아주 뭐 그렇게 희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지금 미국과 또 팩트시트 또 MOU 협상에 있어서 뭐가 이견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1차, 2차 협상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저희는 특히 그 2천억 달러 현금 납입이라든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또는 핵 잠수함의 추진 승인 여러 과정에서 중대한 사안이 어떻게 아주 디테일함이 어떻게 그 결정되는지 등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정부가 공개하고 네.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미국의 과도한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제가도 지적했지만 실제 일본은 협상을 하고 나니까 뭐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많은 것을 양보했지만 실제는 일본이 국내법 등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여러 개 마련했기 때문에 예. 우리보다 협상 내용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정부는 자화자찬 120% 만족할 만한 대통령은 또 탄핵당할 뻔했다는 겁박과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 보면 계속 우리는 미국에 내주고 퍼주고 우리 제조업이 아주 공백 상태일 정도로 무리한 협의 내용들이 진행된 게 아닌가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어제 예결위에서는 그 정부의 자산 전수조사 관련 내용도 나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YTN 등 정부 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올해 안에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민석 총리가 YTN을 콕 집어서 들여다보라고 한 건 어떻게 보셨나요? 과거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 내란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적폐 청산 2에 준하는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YTN 매각이든 정부의 재산 매각에 대해서 그것은 정권만이 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여러 가지 우리나라 공직 사이가 함께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나 그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위법 환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뭔가 몰이를 해가지고 과거 정부는 악마화시키고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 요소들을 가리려는 음모이죠. 한번 들여다보고 그 내용을 보면 뭔가 사실이 뭐가 드러난지 알 것입니다. 그건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 절차를 거쳤을 것이고 그 내용이 다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드러날 것입니다. 네. 자, 민주당에선 최대한 원안대로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12월 2일까지가 시한인데 이때까지 여야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민주당이 그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지난해처럼 또 일방적으로 통과를 하겠다는 그런 압박이지요. 그러나 정부 예산은 아까도 그랬지만 정부의 단순한 숫자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어떤 국정 철학이라든가 재정 운영 방안을 검증하는 시기 때문에 야당의 시각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야당의 들여다보는 시각을 감추거나 은폐하면서 법정 시한을 압박하는 것은 그것은 일방 처리를 예고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끝까지 국정 운영이 제대로 가는지 재정 운영 계획이 맞는지 과연 미래 세대에게 이런 부담을 얼마나 더 줘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 재정 운영은 지속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 등을 함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예산 심의를 통해서 이런 정부의 방향을 검증을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2026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계획이 보도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여론전 얼마나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실제 우리 지금 그 예산 우리 준비팀에서 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번에 728조 예산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그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어제부터 제가 예결위장에서도 질의 시간이 아닌 시간에 쭉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아주 설득력 있게 아까 지금 AI 미래 예산이라는 부분도 실제는 그런 각 중기부라든가 산자부 또 과기부 등의 여러 가지 중복돼 있는 예산 등은 다 찾아낸 것 등이 있고요. 그래서 네.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냥 국민들에게 생색용이 아니라 네네. 실제 예산의 어떤 여러 실효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어제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8월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도했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장 대표께서는 끝까지 진정성을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어제 그 방문
그리고 앞으로 행보 어떻게 저희가 예상을 해야 될까요? 국민 통합을 위한 뭐 첫걸음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민주당이 뭐 또 일부 세력이 이를 정치적으로 왜곡하면서 정쟁의 소재를 삼고 있는데요. 사실 국민의힘은 또 문민정부를 출범시킨 정당이기도 합니다. 민주화의 가치 또 5.18의 정신을 존중해 왔습니다. 정당 대표가 통합 행보에 나서는데 이것을 냉소와 조롱으로 일관한 민주당의 태도가 그게 과연 공당으로서의 모습인지 좀 품격을 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네. 5.18 정신이 민주당의 전유물일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또 뭐 국민 주권의 그런 가치 등이 담긴 우리의 소중한 역사이고요. 또 특정 세력이 동점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배타 그런 어떤 저기가 될 수가 없지요.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기보다는 이제 지금 뭐 우리도 계엄과 탄핵 전국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겪어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통합의 어떤 손길 아니겠습니까? 네네. 최근 광주에서도 우리 2030 세대들에게서 국민의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통합 정치를 위해서 여야가 지금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고 5.18 정신 앞에서도 우리 모두 겸허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빠르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이 됐고 민주당에서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당내 논의는 어떻습니까? 명백한 정치 보복이요 야당 탄압입니다. 추 의원이 내란에 동조한 그 어떤 모습도 없고 국민의힘이 계엄에 찬성하거나 그러면서 내란에 동조한 게 없는데도 이렇게 내란 동주범으로 해서 정당을 해산하겠다는 겁박이지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추경호 의원 자체 스스로도 또 불체포 특권 이런 데에 숨지 않을 것이고 저희들도 당당하게 임할 것입니다. 뭐 분명한 분명한 야당 탄압입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그 표결에 불참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뭐 의총에서 한번 걸릴 텐데요. 지난번 권성동 의원처럼 저희가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지만 저희들로서는 그런 야당이나 특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의원들이 의총에서 좀 논의를 좀 할 것입니다. 네. 자,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연대설을 일축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연대설 이런 거보다도 지금 여당의 폭주,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폭주 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또 많이 잃어버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공당으로서 지금 야당의 폭주, 삼권 분립을 말살하고 있는 민주당의 폭주, 이재명 정권의 이런 말살 정책을, 우리가 이겨내고 국민들에게 먼저 국민의힘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는 다가오면서 이기는 전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대와 또 어떤 합종 연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때 가보면 다시 검토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지금 연대를 서로 계획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각자의 정치 세력에서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예산특별위원회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